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오늘은 가짜 생일잔치의 반전 등 4편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와 함께 꿀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유람을 떠났다가 돌아온 김선달은 이리저리 발길 닿는 대로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지요. 우당탕탕, 쨍그랑, 빠지지지, 우당탕탕. 아니, 이게 뭔 소리요? 궁금한 김선달은 가까이 가보았어요. 아이고, 참. 또 저 장님들이 난리를 치고 있구먼. 에휴, 내가 언제 한번 혼을 내줘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한 김선달은 발길을 돌려 저수지로 향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의 아들인 식돌이가 나타났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댁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래. 네가 웬일이냐? 네 아버지 병은 자도가 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조만간 찾아가려고 했는데. 예,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 그래. 무슨 일인데? 한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식돌이가 말을 꺼내었어요. 자리에 누우신 지 3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조금 있던 농과 밭을 팔아 병 치료하는데 다 썼습니다. 아이고, 네가 참 애쓴다, 애써. 그런데 이제는 팔아먹을 것도 없고 해서 급전을 빌려 썼는데 갚지 못했어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돈 빌려준 자들이 어찌나 지독하게 나오는지 정말 괴롭습니다. 아이고, 그래. 아니, 누구한테 돈을 빌려 썼는고? 최봉사와 이봉사한테요. 아하, 거참. 산악기로 소문난 사람들 아니냐. 왜 하필이면 그 사람들에게 빌렸어? 아니, 그 사람들 말고는 돈 빌릴 데가 없는걸요? 5달 전에 100냥을 빌려 썼는데 이자까지 합쳐서 300냥을 내랍니다. 어제는 그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이달 말까지 갚지 않으면 밥그릇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져가겠다고 협박하고 갔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김선달이 눈을 부릅떴어요. 이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아버지 병고하느라 얻어 쓴 돈인데. 그 돈 밥그릇이 무슨 돈이 된다고 밥그릇까지 빼앗아 가겠다는 게야. 내가 아까 그 놈들을 봤지. 내 한번 혼내주려고 했는데 잘 되었다. 그러면서 김선달은 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어 식돌이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지요. 집에 가 있거라.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내 기별하마.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앞 못 보는 장님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먹고 살았는데 이자를 터무니없이 많이 받기로 유명했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급하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 쓰고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이자를 주곤 하였어요. 만일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장님들이 몰려와서 마구 행패를 부리고 못 살게 굴었던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하던 김선달은 아내에게 슬며시 말했어요. 임자, 우리 생일잔치 한번 벌일까? 이 양반이 갑자기 생일은? 그런데 누구 생일 말이오? 내 생일이지.
아이, 뭐, 당신 생일은 아직도 2달이나 남았는데, 임금님이라도 돼요? 2달 전부터 생일잔치를 벌이게? 어이가 없어 하는 아내에게 김선달이 속닥속닥 귀옛말을 하였어요. 그러자 선달 아내가 아주 재밌다는 듯 까르르 소리내어 웃었지요. 그렇게 한가롭던 김선달의 집이 갑자기 술렁대기 시작했어요. 선달은 마당가에 원두막을 짓기 시작했지요. 나무들을 적당히 세워서 지붕을 얹으니 아이고야, 한나절 만에 완성이 뚝딱 되었습니다. 원두막 밑에는 부서진 그릇 조각들을 쫙 깔아놓았지요. 동네 아낙들은 선달 아내가 생일잔치를 벌이는 이유를 설명하자 아주 신바람들이 났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 아이고, 그래. 장님들은 너무 욕심이 많고 인정사정이 없어. 이번 기회에 혼을 내줘야 해. 맞아. 아우, 나는 지난번에 50냥 빌렸었는데 열흘 만에 이자로 10냥을 내라지 뭐요. 아이고, 부르는 게 값이라고. 이윽고 김선달은 장림촌 최봉사 집으로 갔습니다. 최봉사 계시오? 김선달이 부르자 심부름하는 아이가 나와서 물었어요. 누구시라고 전할까요? 장교리에 사는 김선달이 뵙잔다고 전해라. 조금 후 김선달은 심부름하는 아이의 안내로 최봉사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여러 명의 봉사들이 함께 있었지요. 마침 잘 되었군. 이렇게 생각하며 김선달이 인사를 건네었어요. 아이고, 처음 뵙습니다. 저는 장교리에 사는 김선달이오시다. 최봉사도 김선달 이야기는 듣고 있었던 터라. 아이고, 천하의 제주꾼이라는 봉이 김선달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웬일이십니까? 아이고, 누추하다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아주 살림살이가 규모가 꽤 크십니다. 살림살이에 부티가 나는 것을 비꼬며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는 김선달이 용건을 꺼내었어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내일이 바로 제 생일입니다. 변변치 못한 위인이라 그동안 동네 어르신들께 많은 신세를 지고 살았지요. 해서 올해는 몇 분들을 청해 식사나 대접할까 합니다. 내일 점심에 최봉사께서도 오셔서 소찬을 즐기시면 어떨까 해서 이리 왔습니다. 의심이 많은 최봉사는 조금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평소에 김선달님과 교분이 없던 터인데 이렇게 초대에 응하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려? 아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잘 지내보자 하고 얘까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혼자 오시지 말고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함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받지 못해 속으로 서운해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활짝 펴졌지요. 아이고, 뭐 저희들이야 괜찮습니다만. 김선달이 서둘러 말했어요. 아이고, 조금도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들 오십시오.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아 음식이 변변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시는 줄로 알고 이만 돌아갑니다. 김선달은 얼른 뒤돌아서 집을 나왔어요. 이튿날 아침부터 김선달의 집은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아낙네들이 돼지 비계를 솥뚜껑 위에 올려놓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쳤기 때문이지요. 점심때가 되자 최봉사가 나타났어요. 어제 방에 함께 있던 두 사람과 또 다른 사람까지 네 사람이나 되었지요. 선달집 문 앞에 선 그들은 저희들끼리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음식을 잘 차린 모양이요. 아이고, 이 냄새, 음식 냄새가 동네 밖에까지 나는 걸 보니. 그러게 말이요. 아이고, 우리가 이 음식 냄새를 따라왔지 않소. 아니, 나는 여기 와서 잘 먹으려고 아침도 굶었더니 맛있는 냄새 창자가 아주 그냥 뒤집어질 것 같구먼. 김선달은 장님들을 보자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이고, 임자, 동문 밖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으니 어서 모시구려. 김선달의 아내가 싱글벙글 웃으며 큰 소리로 대답했지요. 아유, 이를 어쩌나. 손님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앉을 자리가 없는데 어떡하지요? 아이고, 이거 난처하게 되었군. 오래 기다리시게 하면 안 되는데. 저기로 모시면 되겠다. 최봉사 나으리 앉채는 손님들이 많으시니 불편하시더라도 저기 정자로 모셔야겠습니다. 조금 기다려도 괜찮소.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그렇게 최봉사 일행이 사양을 하는데 김선달은 마당에다 대충 만들어 놓은 원두막으로 그들을 안내하였지요. 장님들은 더듬더듬 원두막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아이고, 냄새 죽인다. 그들은 아낙네들의 수선스러운 소리와 부침을 만드는 기름 냄새를 맡으며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김선달은 또 소리쳤어요. 임자, 여기 먼저 술과 안주를 좀 내오시오. 어르신들 시장하시겠소. 그러자 그의 아내가 소리를 쳤어요. 아이고, 술이 다 떨어졌어요. 술을 사러 이제 보냈어요. 안주도 만들어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김선달이 장님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중얼거렸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군. 이거 큰 낭패야. 음식이 벌써 다 떨어졌다니. 우리 어르신들 시장하실 텐데 어쩌나? 최봉사가 입맛을 다시다가 점잖게 말했어요. 잔치가 꽤 큰 모양이구려. 우리 걱정은 하지 마시오. 기다릴 수 있으니. 아이고, 예. 편안히 쉬고 계십시오. 준비되는 대로 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분주한 소리만 들릴 뿐 음식은 나오지 않았어요. 장님들은 하나 둘씩 꾸벅꾸벅 졸더니 이내 아예 꼬꾸라져 잠을 자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김선달은 희죽희죽 웃으며 뒷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쌀이나무 끝에 똥을 조금 묻혀서 자고 있는 장님들 옷섭에 살짝 묻혀놓았어요. 잠이 들었던 최봉사는 어디선가 구린 냄새가 나는 듯하여 정신이 들었지요. 이거 내 옆에 누가 있는가? 웬 구린내가 이리 요란해? 그 방귀 참 지독하네. 박씨, 자네가 뀌었는가? 이봉사도 잠이 깨어 구시렁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박봉사가 벌쩍 뛰었어요. 방귀 냄새는 네 놈이 더 요란하잖아. 왜 남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게야? 난 안 뀌었다는데 그러네. 나도 아니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냐?
아우, 저만치 좀 떨어져 봐. 그렇게 이봉사가 밥봉사를 발로 쑥 밀었어요. 그러자 밥봉사가 뒤로 밀리면서 김봉사 위에 벌러덩 나자빠졌지요. 아야, 왜 이래?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밀고 기래? 갑자기 장님들이 원두막에서 이리 밀고 저리 미는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아이고야, 엉성하게 엮어 만든 원두막 위에서 건장한 네 남자들이 치고받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원두막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나 죽네. 잠시 후 원두막이 우지끈 무너지자 장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지요. 동시에 아래에선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렸어요. 어머머머머머, 저 그릇 저거 어쩌나? 어머, 저 비싼 청자 그릇이 다 깨져버렸네. 아낙네들은 일부러 더 호들갑을 떨며 소리를 쳐댔어요. 김선달이 달려와 소리를 쳤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치신 분 없어요? 한 아낙네가 고자질하듯 말했죠. 아유, 이분들이 잘 주무시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얼마나 요란하게 싸우는지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바람에 이진사 어른 댁에서 빌려온 청자술병이랑 그릇이 박살났으니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김선달도 심각한 말투로 엄살을 떨었어요. 아이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군. 빌려온 청자가 다 깨졌으니. 에휴, 그래도 나으리들이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야. 이번에는 김선달의 아내가 달려와서 난리를 쳤지요. 아니, 청자가 다 깨진 것을 알면 이진사 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어쩝니까? 아우, 이거 물어주려면 백냥이 아니 몇 백냥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자 장님들은 갑작스런 사고에 황당하고 미안하여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집이 무너질 때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싶었는데 비싼 청자 그릇이 다 깨졌다고 하니 어쩌면 좋을까 난감했던 것이지요. 한참 후 최 봉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선달님, 잔치집에 와서 본의 아니게 소란을 떨어 죄송하오. 우리는 이제 이만 가봐야겠소이다. 다른 장님들도 부스스 일어나 갈차비를 하였지요. 그러자 김선달이 버러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남의 집 다 망가뜨려 놓고 게다가 빌려온 청자 그릇 다 깨놓고 그냥 가면 되는 게요. 양심 없는 사람들이구먼. 최봉사가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 그러면 어쩌면 좋겠소? 얼마를 물어주면 되겠소이까? 우리 집 무너진 것은 내 봐주겠소만. 이진사 댁에서 빌려온 그릇들은 물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이까? 선달은 깨어진 그릇들을 발로 툭툭 일부러 차댔죠. 아낙네들도 발을 맞추어 깨진 그릇들을 패대기 치니 고막이 깨질 듯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장님들은 귀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그릇들이 많이 깨진 모양인데 얼마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릇값이 얼마인지는 나도 모릅니다. 그러지 말고 똑같은 것을 이진사 댁에 직접 사다 주면 좋겠소. 그러자 이봉사가 손을 내졌어요. 아유, 안 못 보는 저희들이 어떡해.
죄송하지만 선달님께서 수고를 해 주십시오. 200냥 드리면 될까요? 뭐라고요? 아니 당신들 청자 술병 하나가 얼마인지 아시오? 그러자 박봉사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다 물어내는 건 좀 너무 억울하지 않소? 아이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 우리가 물어내릴까? 당신들이 알아서 이진사 집에 물어주시오. 이 사람들이 치도나 아까워하면서 남의 물건은 귀한 줄을 모르네. 안 되겠다. 이진사 집을 직접 대면시켜야겠어. 야, 만서가. 야, 돌쇠야. 저 가서 이진사님을 모셔와라. 다급해진 박봉사가 사정사정하며 매달렸어요. 아닙니다. 선달님, 저희가 다 물겠습니다. 여기 500냥짜리 어음이 한 장이 있으니 이것으로 다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잘 말씀은 드려보겠지만 혹 그릇값이 모자라면 연락하라고 내 전하겠소. 그렇게 최봉사 일행은 오만상을 찡그리고 돌아갔지요. 이튿날 선달은 친구의 아들 식돌이를 불렀어요. 식돌아, 비싼 이자도 약속은 약속이니 갚아야지. 돈 갖고 나머지는 약값에 쓰도록 해라. 알겠느냐? 그러자 식돌이가 울먹울먹하며 말했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아야 할지. 아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자네가 아버지께 지성으로 효도하니 하늘이 감동해서 자네를 도운 거야. 그런 줄 알고 어여가게 앞으로도 아버지 잘 모시고 효도하게나. 그렇게 식돌이는 몇 번이고 인사를 하고 좋아라 뛰어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선달의 마음도 뿌듯하였습니다. 손자를 귀엽다 하면 나중에는 제 할아버지의 상투까지 쥐고 흔든다 하였지요. 아버님, 이제 노비들이나 전답들은 모두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이고야, 며느리의 이 당찬 한마디에 시아버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며느리는 시집 온 지 이제 겨우 3년째였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은 이미 며느리 김씨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었지요. 갓 시집 온 며느리의 살림 솜씨가 워낙 뛰어난 데다 집안의 대소사를 처리하는데도 빈틈이 없어 그동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일을 예쁘게만 보아주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인 말인가. 기가 막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말이냐.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가산을 통째로 내게 넘기란 말이야. 그러나 김씨 부인은 시부모의 핀잔을 각오하고 있었던 터라 별다른 내색 없이 다시 시아버지를 졸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지금까지 제가 하는 일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버님께 이러한 청을 드리는 데는 다 그만한 까닭이 있사옵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닌지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언젠가 때가 되면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저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김씨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지요. 어허,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무언가 말 못할 깊은 속내가 있음을 짐작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전 재산을 넘겨달라는 데는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며느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믿고 그렇게 해달라며 졸라대자 결국 며느리의 청을 들어주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시아버지는 지금껏 한 번도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항상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는 며느리를 믿기로 하였지요. 그가 며느리를 믿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녀의 부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광주 어느 산골에서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고 있었지만 성견지명이 탁월했고 세상사 이치를 두루 섭렵한 아주 비범한 인물이었지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며느리이기에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리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시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아낸 김씨 부인은 곧 노비들을 마당으로 모이게 했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자네들을 자유롭게 살게 해주겠네. 김씨 부인은 노비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노비들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아니 말 그대로를 못 알아듣나? 이제는 자유로이 땅을 일구고 스스로 그 땅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있세. 어떤가? 그리 하겠는가? 아이고야 아씨, 소인들이야 그리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노비들은 감격하여 엎드려 절을 하며 말했지요. 그럼 그리 하도록 하게나. 우선은 당장 살 곳이 필요할 터이니 내가 좋은 장소를 일러주겠네. 이 소와 곡식들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터전을 마련토록 하게나. 김씨 부인이 노비들에게 일러준 곳은 무주 구촌동의 깊은 산속이었어요. 비록 인적이 드문 산속이었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하여 농사를 짓기에는 안성맞춤이었지요. 노비들은 김씨 부인이 준 소와 곡식들을 가지고 무주 구촌동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논밭에 곡식을 심어 거둔다는 기쁨에 들떠 밤낮으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고 당장 이듬해부터 많은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지요. 김씨 부인은 틈틈이 사람을 보내어 노비들과 소식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는 노비들이 수확한 쌀을 보내려 하자 그것을 마다하고 대신 해마다 일정량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두도록 하였어요. 노비들을 자유의 몸으로 면천시킨 김씨 부인은 집안의 큰 재산들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어 따로 보관하고 남편과 함께 직접 논밭에 일구며 시부모를 봉양했지요. 그러자 남편은 이것저것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그래도 양반 채통이지. 어찌 그 많은 노비들을 다 내보내고 우리가 직접 이런 허드렛 일을 한단 말이오? 서방님, 제가 이리 하는 것은 다 훗날을 예비하려는 것이옵니다. 훗날? 예, 지금이야 별일이 없지만 조만간 나라에 큰 변이 생길 것이옵니다. 그때가 되면 서방님께서는 큰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의 이런 행동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 부디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점점 모를 소리만 하시는구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지요. 서방님께서는 이제부터 강론회를 자주 여셔서 양반이든 평민이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십시오. 강론회? 예, 되도록이면 이 근방뿐 아니라 주변의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옵니다. 김씨 부인은 다부지게 말했지요.
아니 뭐 강론이라면 나야 즐겨 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모자면 대접하기도 수월찮을 것인데 그 일은 누가 한단 말이오? 그것은 당연히 아녀자가 할 일이니 서방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과 교분을 돈독히 다지는 데만 신경 쓰십시오. 그날부터 남편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아 강론회를 열었어요. 때때로 김 씨의 건의로 강론회에 모인 사람들과 산행을 하거나 씨름 대회를 열기도 했지요. 그러자 갈수록 강론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만 갔습니다. 김 씨는 강론이 끝나면 참석한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내놓아 곧잘 잔치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녀는 힘든 기색 한 번 없이 언제나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대접했지요. 하루는 강론을 끝낸 남편에게 김 씨가 말했어요. 서방님, 내일은 사람들에게 박을 하나씩 가져오라 하십시오. 박이라? 아이, 그것은 무엇에 쓰려고 그러시오? 아내의 별스러운 부탁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호군들을 위해 쓸 것입니다. 호군? 아니, 갑자기 호군이라니? 장수들을 위해 박이 필요하단 말이오? 예, 곧 요긴하게 쓸 때가 올 것입니다. 며칠 후 김씨 부인은 남편이 모아온 박을 단단한 무쇠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검은 칠을 했죠. 또한 양 씨는 창고를 여러 개 지어놓고 예전에 가산을 처분한 돈으로 창이나 칼들을 수시로 사들여 그곳에 쌓아놓았습니다. 이렇게 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임진년이 되었을 때 나라에 큰 변이 생겼어요. 바다 건너 왜구들이 떼를 지어 침략해 온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성견지명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서방님,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의병을 모집하여 전란에 휘말린 나라를 구하십시오. 김 씨와 남편은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개시했어요. 의병을 모으는 것은 오래전부터 강론회로 인연을 맺어놓은 이들이 지방 곳곳에 있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었지요. 또한 집안에 있는 여러 개의 창고에 쌓아두었던 무기는 의병들에게 지급하였고 무주구천동에 있는 노비들에게 저장해 두라고 한 곡식들은 군량미로 충당하였어요. 이렇게 아내의 성견지명과 후원에 힘입어 어렵지 않게 의병 5천여 명을 모집한 김천일은 호남 지역에서 왜군에 맞서 많은 공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옛날 조선 숙종 때인 1691년 박한항은 장차 빛나고 높은 학문을 닦으라는 의미에서 둘째 아들에게 그럴문에 빛날 수를 써서 문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조상 대대로 양반이었지만 시골로 내려온 문순의 집안은 아주 가난했지요. 아버지 박한항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선비여서 농사일에는 서툴렀기 때문입니다. 살림은 비록 어려웠지만 박한항의 성격은 대쪽같이 곧았어요. 쓴 나물로 배를 채워야 할지라도 마음은 곧아야 한다. 박한항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남에게 굽실거릴 줄을 몰랐지요. 살림이 어렵다 보니 문수의 어머니도 바쁘게 지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배틀 앞에 앉았어요. 1696년 문수가 6살 되던 해였지요.
박한항이 조용히 아내를 불렀어요. 문수 녀석을 서당에 보낼 때가 된 것 같소. 서당에요? 며칠 전에 보니 문수가 내 서책을 펴놓고 글 읽는 흉내를 내고 있지 않겠소? 그렇지만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문수의 어머니는 문수를 아직도 어린아이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선비인 박한항의 생각은 달랐지요. 6살이면 글을 읽을 때가 되었소. 더구나 요즘 문수 하는 짓이 영리하게 이를 데 없소이다. 남편의 말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 마침 밖에서 문수의 기척이 들렸어요. 문수야, 잠깐 들어오렴. 어머니가 문수를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걔 앉거라. 문수가 얌전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버지 박한항의 눈에는 이런 문수가 무척 대견해 보였지요. 문수야, 네가 올해 몇 살이지? 네, 6살이옵니다. 문수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너도 이제 6살이니 글을 읽을 때가 되었느니라. 아버지가 말을 마치고 문수를 내려다 보았어요. 네, 제가 글을요? 문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지요. 왜 그러느냐? 기뻐서 그러느냐? 예, 아버님. 허허허, 너 또한 글을 읽고 싶었더냐? 아버지 박한항이 만족스러운 웃음이 띠며 말했지요. 그렇사옵니다, 아버님. 그래, 글을 배우려는 생각이 있어야 하고 말고 우리 가문은 예로부터 열심히 학문을 닦던 선비의 가문이니라. 너도 능히 학문의 바른 길로 정진할 수 있겠느냐? 네, 아버님. 문수가 이번에도 대답을 잘했습니다. 허허허, 신통한지고. 아버지가 커다란 손으로 문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문수야, 열심히 글을 읽어 조상님들이 걷던 바른 학문의 길을 걷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래, 내일은 쉬고 모레부터 서당에 다니도록 하여라. 너를 가르칠 어른은 월당 정일로 훈장님이시니라. 자, 그럼 나가 보거라. 예. 아버지 앞을 물러나온 문수는 뛰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함께 어울려 놀던 아이들을 찾아가 일일이 말했지요. 나 모레부터 서당에 다닐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이런 문수를 아버지는 더욱 미워했어요. 어린 녀석이 제법이야. 맺고 끊는 법도를 안다니까. 서당에 정 가는 날 문수는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히히, 나도 오늘부터 형들처럼 서당에 간다. 어린 문수는 너무 기뻐서 가슴이 마구 뛰었지요. 그래서 서둘러 세수를 한 다음 서당에 가지고 갈 책을 챙겼어요. 허허허, 문수가 아주 일찍 일어났구나. 이런 문수를 보고 아버지는 무척 기특하게 생각했지요. 아침을 먹은 다음이었어요. 문수야, 가자. 도포를 차려입은 아버지가 문수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첫 출발이 중요하단다. 알겠지? 네, 아버님. 어린 문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마음속 깊이 새겨서 꼭 실천하려고 애썼어요. 서당에 도착했을 때였지요. 아버지 박한항은 서당 훈장인 정인노에게 깍듯이 예의를 차렸습니다. 문수는 훈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아직 어려서 모자람이 많습니다. 부디 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박한항의 말에 훈장인 정인노도 깍듯이 예의를 차렸어요. 예, 성의껏 가르치겠습니다. 그날부터 문수는 정인노 훈장에게서 글을 배웠어요. 박문수가 다니게 된 서당은 월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월당의 훈장 정인노는 시골에서 보기 드문 뛰어난 학자였어요. 수연이란 호를 가진 정인노는 학문에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회를 보는 안목도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사실 박문수가 벼슬길에 올라 뛰어난 업적을 세우게 된 것은 스승인 정인노의 영향이 컸죠. 서당에서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들은 천자문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천자문으로 한자의 기초를 닦은 다음에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등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책을 배워나갔습니다. 어린 박문수의 총명함은 금세 월당 안에 알려졌어요. 글을 배우는 속도가 무척 빨랐기 때문이죠. 허허, 그놈 참 영특한지고. 속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훈장님도 문수의 재능에는 혀를 내둘렀어요.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어. 훈장님은 문수의 재주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문수도 이런 스승을 하늘처럼 공경했죠. 훈장 정인노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벼슬을 마다하고 시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강직한 선비였어요. 그는 제자들이 글을 읽는 틈틈이 훌륭한 인품을 가꾸고 세상을 보는 눈을 높일 수 있도록 애를 썼지요. 글을 읽던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여름 한낮이면 가끔 한 번씩 교훈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지요. 한 아이가 지루함을 참다 못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훈장님이 놓칠 리가 없었지요. 긴 쌀이나무 회초리가 졸고 있는 아이의 등에 떨어졌어요. 누구야? 깜짝 놀란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지요. 와하하하, 이 모습을 본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훈장님도 빙그레 웃으며 한마디 했지요. 하하하, 창비님의 뼈가 조는 녀석을 혼내주었나 보다. 그러자 지루해하던 아이들의 눈이 반짝 빛났어요. 스승님, 장비의 뼈가 다녀갔나요? 장비의 뼈는 송구의 서한 땅에 묻히지 않았던가요? 아이들이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 묻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어요. 잘하면 재밌는 훈장님의 이야기를 한마디쯤 얻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죠. 이런 제자들의 속마음을 훈장님이 모를 리가 없었어요. 이 꾀방구리 같은 녀석들. 훈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조용히 이야기 한 자락을 풀었습니다. 먼 옛날 중국 어느 고장에서 있었던 일이란다. 어느 날 마음씨 착한 나그네가 길을 걷고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호젓한 산길을 걷다 보니 얼마 전에 심한 홍수가 났었는지 허연 사람의 뼈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겠느냐. 땅속에 있던 뼈들이 홍수가 나는 바람에 흙이 씻겨 내려가 땅 위로 드러난 것이지. 마음씨 착한 나그네는 흙 위로 드러난 뼈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야트막한 산자락에 묻어 주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날 밤이었단다. 나그네가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어여쁜 여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지. 저는 오늘 낮에 선비님께서 땅에 묻어주신 뼈의 주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여쁜 여인의 말에 나그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 고맙기는요. 그저 저는 길을 가다가 뼈가 있기에 나그네가 그 다음 말을 이으려 하는데 여인이 쌩긋 웃으며 말을 했어. 고마운 나그네님께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막에서 남쪽으로 오리쯤 가면 큼직한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의 남쪽 뿌리를 파보세요. 그래. 말을 마친 여인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인사한 다음 슬그머니 사라졌지. 오호, 정말 이상한 꿈이다 하고 생각했단다. 이튿날 잠에서 깨어난 나그네는 여인이 알려준 바위를 향해 어슬렁어슬렁 걸어갔어. 그런데 말이야, 오리쯤 가다 보니 정말 큼직한 바위가 나타나지 뭐겠냐. 이 바위의 남쪽 뿌리라고 했지. 그렇게 나그네가 여인의 말을 기억해가며 바위의 남쪽 뿌리 밑을 조금 봤을 때 나그네는 깜짝 놀랐지. 그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덩이가 나온 게야. 나그네는 금세 부자가 되었단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욕심쟁이 친구가 들은 것이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그 욕심쟁이 친구도 불이 나게 뼈를 찾아 나섰지. 재수가 좋았던지 그 친구도 마침 땅 위에 흩어져 있는 뼈들을 찾아냈어. 뼈를 찾은 욕심쟁이 친구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단다. 뼈들을 그렇게 모아 땅속에 묻어준 친구는 해가 지자마자 서둘러 잠자리에 들었지. 아름다운 여인아, 어서 나타나다오. 이렇게 생각하며 욕심쟁이 친구도 그 꿈을 꾸게 되었어. 그런데 말이지. 꿈속에 나타난 것은 어여쁜 여인이 아니었어. 그것은 말이야, 눈이 왕방울같이 크고 수염이 쌀이비처럼 솟아난 아주 무서운 장수였지. 그래, 그 장수가 불쑥 나타나더니 벼락같이 소리치는 것이야. 이 욕심쟁이야. 나는 그 유명한 장비 어른이다. 하도 오랫동안 땅속에만 묻혀있어 심히 답답하기로 시원한 바람이나 쐬려고 나왔는데 아니 왜 내 뼈를 땅속에 다시 묻은 것이냐? 당장 나를 꺼내놓지 않으면 네 목을 비틀어 놓을 테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그렇게 욕심쟁이 친구는 후닥닥닥 꿈에서 깨어나 묻어두었던 장비의 뼈를 허둥지둥 꺼내놓았단다. 그 친구는 뒤늦게 후회했지. 내가 엉뚱한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말이야. 그래, 욕심을 앞세우면 아무리 땀 흘려 일을 마쳐도 자기의 공이 되지 못하는 것이란다. 알겠느냐? 시간이 흘러 박문수가 9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병으로 몸져 누웠어요.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를 간호했지요. 어린 문수도 서당에 다녀와서는 꼭 아버지 곁에만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병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린 문수도 글 공부를 잊은 채 병 간호에 열중했지요. 이런 문수의 행동을 알아눈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문수야,
아버지가 바짝 마른 손으로 문수의 손을 잡았어요. 예, 아버님. 문수도 작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하는 법. 너는 작은 일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큰 뜻을 이루거라. 어린 문수는 아버지의 말뜻을 얼른 알아듣지 못했지요. 문수가 눈을 끔뻑이고 있자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이 아비가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이들로 그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나무가 크게 되려면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하느니라. 그제야 박문수는 조금 전에 들었던 아버지의 말뜻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결코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영특한 녀석. 이제는 안심이 되는구나. 문수의 대답이 만족스러웠던지 아버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흘렀습니다. 아버지 박항하는 어린 문수가 자기를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어린 문수가 상처를 입어 글 공부를 게을리 할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박항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족들의 슬픔은 말할 수가 없었지요. 슬픔도 슬픔이거니와 당장 살림을 꾸려갈 일도 걱정이었습니다. 어린 문수와 문수의 형은 근심에 쌓였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마당에 과연 공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걱정이 된 문수는 글도 제대로 익히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실까? 나라도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문수는 혼자 애쓰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공부를 그만두고 나무도 해오고 밭에 나가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어머니가 조용히 문수를 불렀어요. 문수야. 아버지를 여인 뒤로 어머니의 모습은 더욱 초췌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만은 전과 다름없이 낮고 차분했지요. 예, 어머님. 문수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너 아버님하고 어떤 다짐을 했었지? 예? 문수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나무가 되려면 어찌 해야 한다고 했지?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 맞다. 지금 그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때가 되었느니라. 문수는 잠자코 어머니의 얼굴빛만 살폈어요. 어머니의 말이 다시 이어졌지요. 그런데 요즘 너는 그렇지 못한 것 같구나.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로 책을 멀리하고 있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 이런 일쯤 견뎌내지 못한다면 장차 어찌 큰일을 이루겠느냐. 죄송하옵니다, 어머님. 그러나 그만. 살림은 내가 맡아야 한다. 너는 살림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학문이나 닦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이치에 맞는 어머니의 당부에 문수는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부터 문수는 아버지를 여인 슬픔을 사귀며 다시 글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문수를 보고 훈장님도 무척 기뻐하였지요. 그래야지. 그게 아버지에 대한 효도야. 1712년
어느덧 박문수도 22살의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해 월당의 훈장님이 병석에 누웠지요. 훈장님이 쓰러지셨대. 월당하니 갑자기 뒤숭숭해졌어요. 그렇게 말하기조차 힘겨워하는 훈장님은 가장 아끼는 제자인 문수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문수야, 이 월당을 이끌어갈 사람은 바로 자네야. 부디 이 월당 서당을 잘 이끌어주게. 예? 제가 월당을... 아닙니다, 훈장님. 이 월당은 저보다 훨씬 훌륭한 학자가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문수의 말에 늙은 훈장은 고개를 젓어요. 문수 자네는 이 월당을 이끌어갈 만한 아주 훌륭한 제목이야. 부디 이 월당을 잘 이끌어주게. 자, 어서 대답해. 박문수는 죽음을 앞둔 훈장님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부족하지만 훈장님이 남겨주신 월당을 위해 온 힘을 바치겠사옵니다. 그렇게 월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평생을 바쳤던 훈장님은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박문수는 그 이후 스승의 말대로 월당의 훈장이 되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1723년 박문수가 32세가 되었던 해였어요. 한양에서 과거가 열린다는 소식이 박문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 박문수는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지요. 한양의 시험장은 수많은 응시자들로 북적거렸어요. 드디어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지요. 갑자기 사람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와! 장원급제는 박문수란 사람이야. 아이, 박문수가 누구요? 박문수는 갑자기 맥이 풀리며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저 멀리서 빙그레 웃는 아버지의 얼굴과 정인노 훈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훈장님, 저는 이제 과거 급제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련의 시작이겠지요. 나의 길은 아직 먼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정의를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다짐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훈장님, 이제부터 나 박문수는 더 큰 사명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렇게 과거에 급제한 박문수는 고향으로 내려가 조상과 스승의 산소에 절을 올렸습니다. 허준이 평상복을 입고 남산골 친구 집에 갔다가 한밤중에 어두운 골목을 내려오는 참이었어요. 허준이 삼자, 허준이 삼자. 허준은 자기 귀를 의심하였지요. 남자 목소리인데 막대기로 무언가를 두들기며 비는 소리가 이만저만 간절하지 않았어요. 허준은 쓰러져가는 울타리를 넘어다 보았지요. 부엌에 불이 훤한 게 정말 무얼 삶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도 이상하여 다시 귀를 쫑그렸지요. 아무리 들어봐도 허준이 삼자였어요.
사내는 부엌에 불을 떼면서 부직갱이로 붓두막을 두드리며 그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허준이를 삶는다니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허준은 한참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 감자나 밤 같은 먹을거리 가운데 허준이라는 게 있는 것일까? 아니, 그렇지만 그런 먹을거리가 있다는 말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고, 아니, 무슨 약초 이름인가? 아니, 그렇다면 더군다나 내가 모를 리가 없지 않나?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하여 허준은 살인문을 미치려다가 다시 멈칫하였어요. 왜냐하면 이 남산골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거의가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여 오기만 남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산골 양반이란 그런 오기쟁이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이 되어버렸지요. 그런 말이나 속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 사람은 숫째, 생사람을 가지고 삼자고 하고 있으니 이대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허준은 살인문을 미쳤습니다. 살인문은 신용일 뿐 잠가놓지도 않았지요. 조심스럽게 부엌을 들여다보았어요. 망건을 쓴 멀쩡한 사내가 부직갱이로 붓두막을 두드리며 허준이를 삼자 하고 되풀이하였습니다. 허준은 한 발 물러서서 기침을 해보았지요. 사내가 부직갱이를 들고 내다보았어요. 아이고야, 몰골이 오두막집처럼 꾀재재하였습니다. 깊은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오는 일이 크게 실례인 줄은 아오나 잘못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정중하게 고개를 주워거렸어요. 누구신데 여기는 무슨 일로 들어오셨소? 예, 이 골목을 지나다가 얼핏 주인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하도 이상하여 그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 염치불구하고 들어왔습니다. 실례를 용서하십시오. 허준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자 사내는 멀겋게 웃었어요. 허허허, 용서랄 게 있습니까? 닭을 잡아 삶는 것도 아니고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는 허준이란 놈을 삼자고 했으니 누구나 들으면 고개를 갸웃거리겠지요. 사내는 남산골 딱갈바리답게 허허 웃으며 시원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허준이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으신 모양이지요? 아유, 억하심정으로 치면 억하심정이 하늘을 찌르지요. 허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멍청하게 사내를 건너다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보시다시피 나는 살림이 이렇게 하늘 아래 거칠 것이 없는 가난뱅이오이시다. 그동안 슬하에 자식 하나 두기가 소원이다가 늙음하게 아들을 얻어 곱게 키웠습니다. 헌데 이 아이가 얼마 전에 무슨 병인지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지금은 숨이 왔다 갔다 하는 참입니다. 없는 살림에 돈 될 만한 것은 다 팔아 치료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사내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하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허준이한테 한번 보여주는 것이 소원이지만 그 드높은 궁중 담안에 있는 허준이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허준이가 뭐 아무리 대단한 의원이라 한들 우리같이 가난한 백성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지요. 그래서 하도 안타깝고 애끓는 마음에 지질이 비벼낸 국리가 이것이어서 허준이 이름이나 부르면서 백비탕을 끓이고 있는 참입니다.
백비탕이란 아무것도 넣지 않고 맹탕으로 끓인 물을 이루는 말이지요. 사내는 자기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는지 허허 웃고, 허주는 몽둥이 맞은 사람처럼 멍청하게 사내를 건너다 보고 있었어요. 허주는 난치병에 걸린 백성들의 그런 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막된 병에 걸리면 자기한테 진찰이나 한번 받아보기가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강원도 산골 사람이든 전라도 바다 한가운데 섬 사람이든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멀쩡한 사람을 삼자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그보다 더한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주는 웃으며 한마디를 건네었어요. 아이 그 사람을 실제로 잡아다 잡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좀 빌린 것뿐인데 그게 허물이라면 얼마나 큰 허물이겠습니까? 설사 그 때문에 허준이가 당장 죽는다 해도 아유, 생떼 같은 자식이 죽어가는 판이라 미안하지만 그런 걸 염려할 경황까지는 없습니다. 마지막 말에는 남산골 딱깍발이 닿은 도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만큼은 애틋하였지요. 그래, 허준이 외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장 말씀을 들으니 그 심정을 알겠습니다. 나도 맥을 좀 짚을 줄 아는 사람이니 그 아이 진맥이나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내는 금방 고개가 땅에 닿을 만큼 절을 하며 부랴부랴 방문을 열었지요. 부인이 안고 있는 아이는 이미 사색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금방 숨이 넘어갈 참이었지요. 우선 이걸 먹이시오. 허주는 주머니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오항청심환을 하나를 꺼내주었어요.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다급하게 아이한테 먹였지요. 그것을 먹었으니 오늘 저녁은 넘길 것입니다. 병세를 알았으니 내일 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약을 먹이면 씻은 듯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허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이고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어느 곳에 사는 누구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내는 허준의 두루마기 자락을 붙잡았어요. 허준은 사내 손을 잡고 안심을 시킨 다음 아침 일찍 약을 보내겠다며 집을 나왔지요. 어허, 내 의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허준은 이렇게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가짜 생일잔치의 반전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돈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는 장치로 보여집니다. 이 장면에서 김선달은 장님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인물이 아니라 돈과 이익만을 쫓는 태도 그 자체를 꾸짖는 역할을 맡고 있죠. 이야기는 장님들이라는 신체적 조건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돈을 앞에 두고 서로를 의심하고 이익을 독차지하려다 스스로 난장판을 만드는 모습을 통해 탐욕이 얼마나 사람을 우스꽝스럽고 추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김선달은 이 과정을 통해 돈을 불합리하게 취하려는 자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맞는지를 웃음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김선달의 행동이 단순한 조롱이나 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재치와 영리함을 이용해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욕심과 권력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을 무시하는 냉소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라는 메시지와 최소한의 선의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아주 분명하죠.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탐욕이며 진짜 눈먼 것은 시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웃음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조용히 되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선달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이유겠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